그날 밤 바다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요.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밑의 모래는 차가웠고 군화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제는 정말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들 말하는 나이였지만 그날 밤 제 가슴에는 한 나라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는 그저 평범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체구도 작았고 얼굴엔 아직 앳된 기색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옷 속 심장 바로 위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수많은 사람을 위협할 수도 있는 도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도면은 종이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북한 핵잠수함의 핵심 구조, 이른바 심장이라 불리는 설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저는 재판도 없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것이고 어디에서도 제 흔적은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그 어떤 명령보다 더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그 밤에 바다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탈출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제를 증오하며 이를 갈던 사람도 아니었고 영웅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계산을 했고 주어진 설계를 완성했을 뿐인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리고 있는 선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끝없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영원히 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두 생각이 숨 쉴 틈도 없이 제 머릿속을 오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순찰정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불빛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도면이 들어있는 가슴을 양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면이 여기서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제가 내리는 숨소리조차 세상에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발을 바다 쪽으로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고 그 냉기가 제 선택이 현실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제 인생은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바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시끄러운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르다는 말이 반드시 특별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보면 남들보다 먼저 답이 보였고 공식을 외우기보다 그 구조부터 이해해버리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똑똑한 아이 정도로 불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제 이름을 불렀고 문제를 풀 때면 교실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13살 무렵이었습니다. 학교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고 교무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범한 수업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더 깊어졌고 물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틀린 답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더 집요하게 묻는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질문들이 저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15이 되던 해 저는 평양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는 특별 교육 대상이라는 말만 전달되었고 저 역시 그 이상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날 이후로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양의 교육시설은 겉보기엔 훌륭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교재는 최신이었으며 지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가 최고라는 말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선택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우되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는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되 그 계산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너희는 당이 키운 인재다. 너희는 나라의 선물이다. 그 말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가진 의미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스스로 목적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성과물이었습니다. 성과를 내야 했고 쓸모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누군가가 수업 중 이 계산이 실제로 쓰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던 날 교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그 학생은 다음 날부터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계산은 하되 연결하지 말 것, 이해는 하되 공감하지 말 것.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정확해졌고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천재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물용, 밖으로 내놓기 위한, 체제를 과시하기 위한, 필요하다면 언제든 소모될 수 있는 존재. 그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도구였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계산했고 더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완벽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져도 선물은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저는 아직 그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제가 핵잠수함이라는 단어와 직접 마주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단어를 들은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핵잠수함, 회의실 안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24살이었고 이미 여러 군사 프로젝트를 거쳐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만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상부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국가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절대적인 억제력,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하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망 깊이, 지속항해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 바다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무기는 가장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추진 시스템과 소음 억제 구조, 사람들이 흔히 심장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그 배치를 통보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자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수많은 기술자들 중 가장 깊숙한 곳을 제가 맡았다는 사실은 제가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면 배는 무력해지고 이 심장이 완벽해질수록 세상은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계는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었고 프로젝트 명칭조차 우리끼리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만 불렸고 결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줄도 모른 채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미세한 진동 하나, 0.01초의 지연 하나가 탐지 가능성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설계도를 내려다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구조라면 기존 탐지 체계를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계산상으로 그랬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에 가까운 공포였습니다. 상부는 기뻐했습니다. 이건 전쟁 판도를 바꿉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기대와 흡족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잘 포장된 선물을 드디어 완성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접근해오는 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 그건 제가 어릴 적 배웠던 방어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 바닷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제가 설계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너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저에게는 책임이라는 이름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프로젝트를 알아버린 순간부터 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깊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다른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안전해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반역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핵잠수함의 심장을 완성해 가던 그 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양심이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심장이 완성되는 순간 제 인생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꺾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혁명적인 깨달음도 극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줄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혼자 설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고 벽에 걸린 시계는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핵잠수함이 소음 억제 구조 중 마지막 보정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검증한 수식이었고 사실상 형식적인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산 결과가 눈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서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했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구조가 완성되면 이 잠수함은 기존의 모든 탐지망을 상상 이상으로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숫자가 아니라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바다,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시작되는 공포, 그 공포의 시작점에 제 계산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산은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일까?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산을 책임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계산의 끝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모를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살던 사람들, 그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공포 속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계산을 할 때마다 손이 잠시 멈췄고 선 하나를 그을 때마다 그 끝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는 것. 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설계는 어쨌든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식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그 수식이 만들어낼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푸는 문제를 보시고 조용히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란다.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도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도가 아니라 위험도, 성능이 아니라 파급력, 칭찬이 아니라 결과,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계산을
이 땅 안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생각은 처음엔 미친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부정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그 심장부를 기억 속에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탈출 경로도 없는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계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들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게 만들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날은 유난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아침 회의는 짧았고 상부의 표정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을 했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하루가 될 거라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상상 이상으로 깊은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이름이었고 제 시간들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상할 정도로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다.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명령도 아니었고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움직이자 화면에 익숙한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번 봤던 구조, 수천 번 계산했던 수치.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 하나를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이 선택의 무게를 알아차린 것처럼요. 그때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피가 식었습니다. 손이 굳었고 숨이 멎었습니다. 들켰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도망칠 경로도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제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되돌아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일이 정리되었을 때 제 심장은 정말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도면을 몸 가까이에 숨겼을 때 그 무게는
상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디에 있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요. 사소한 발소리 하나, 문 여닫는 소리 하나에 심장이 튀어 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버린 이상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면의 선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 선들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사라짐이 두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기억도 없이 없어지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도면을 훔친 순간 제 심장은 분명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의 완성이었습니다. 도면을 숨긴 그날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공기의 밀도가 달랐고 같은 사람을 보아도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던 계단은 유난히 길어 보였고 복도에 울리던 제 구두 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아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주치는 것은 늘 무표정한 동료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 속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가?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느꼈습니다. 이전과 달리 경비 인원이 늘어났고 출입 확인 절차가 2배로 길어졌다는 것을요. 지문 인식, 신분 확인, 가방 검사. 특히 가방을 열어보라는 순간마다 제 심장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도면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 들켜버릴 수 있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씹고 있을 때조차 저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때로는 동료의 눈빛이었고 때로는 벽에 달린 감시 카메라였으며 어쩌면 제 안에서 저를 의심하는 또 다른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연구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외투, 아무 장식 없는 군화, 그리고 감정 없는 얼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연구소 책임자를 불러 세웠고 그날 이후 연구소 전체는 특별보안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례차례 불려나간 동료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손끝이 저릴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생각보다 작았고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뿐이었습니다. 최근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답을 기계처럼 꺼냈습니다. 업무, 일정, 동료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질문만 던지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치가 바뀌었고 보고 라인은 미묘하게 조정되었으며 퇴근 시간마다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 손잡이에 미세한 긁힘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분명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 다녀갔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귀는 늘 열려 있었고 계단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에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큰 소리로 숨을 쉬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의 진짜 무기는 총도 미사일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감시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 숨만 쉬다가는 언젠가 스스로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탈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이곳에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바다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낮았고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작은 선체는 물살에 흔들렸고 저는 손잡이를 붙든 채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고 그 소음 하나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바다 어딘가에는 분명 순찰선이 있었고 레이더는 밤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설계도 위에서만 존재하던 바다. 이제 그 바다는 제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다. 그 생각 하나만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체포, 고문, 공개 처형.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그 감시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바닷바람에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파도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군함의 엔진음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북한의 경비정일 수도 있었고 남한의 해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발각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선체 위로 강한 탐조등이 비쳤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완전히 노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지하십시오. 신분을 밝히십시오. 그 말은 제가 평생 듣지 못했던 억양이었습니다. 위협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증오가 섞여 있지 않은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배는 남한 해군이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동안 버텨오던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고 본능처럼 선체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무릎은 굴복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내린 무릎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자꾸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망명하려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얼굴 위로 따뜻한 물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총은 들고 있었지만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없었습니다. 한 장병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 온기가 제 몸에 닿는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꿈이면 어쩌나, 눈을 뜨는 순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한 해군의 갑판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총성이 아닌 말로 보호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이름을, 그리고 인간으로 숨 쉴 권리를 말입니다. 그날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인생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눈빛은 아주 정중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뭘 알고 있겠나? 저는 그 시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연구소에서도 늘 따라다니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여자이고 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언제나 보조나 계산 담당 정도로만 인식되곤 했습니다. 나만의 조사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제 얼굴, 제 손, 제 몸 상태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곧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넘어오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단독 행동입니까?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 말에는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있겠나라는 뉘앙스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방수 처리된 도면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수치와 구조, 흐름과 계산식이 정교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추진 계통의 핵심 설계 일부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수치는 왜 이렇게 설정됐습니까?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습니다. 냉각제 순환시 인계 압력 변화를 고려한 값입니다.
기존 설계는 고속 기동 시 열 집중이 발생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보완안은 기존에 알려진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식입니다. 실험 데이터는 3번의 실패 이후에 확보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놀람으로 놀람이, 경계로 경계가 집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고 누군가는 저에게 추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계산을 혼자 했다고요? 팀, 규모는? 당신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당 계통의 주 설계자였습니다. 순간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라는 틀 안에 그 말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말은 제가 듣고 싶었던 말도 기대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저는 처음으로 탈북자가 아닌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질문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걸 가져오셨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쓰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자라는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름 없는 탈북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낯선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보 제공자였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회의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군 관계자, 정보 분석관,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설계가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의 해군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보다도 달라진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며 제가 배운 참교육은 언제나 총과 처벌이었습니다. 틀리면 맞고 의심받으면 사라졌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고 복종만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말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누구도 총을 들지 않았고 누구도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알고 있던 권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계산식 기존 이론과 충돌합니다. 분석관이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3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4번째에서 안정화 구간이 확인됐습니다. 저의 말에 누군가는 반박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틀릴 수도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틀리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틀리면 다시 증명하면 됐습니다. 그 차이는 총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뒤 한 고위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서류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거짓을 정면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성과를 조작하던 실험실, 실패를 은폐하던 보고서, 지도자의 지시에 맞추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던 수치들, 그 모든 거짓 위에서 저는 천재라는 이름으로 길러졌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진술은 문서가 되었고 분석이 되었으며 보고서가 되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떠나온 그 땅이 누군가는 불안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총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폭격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쌓여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교육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짓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총은 잠시 침묵을 만들지만 진실은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도면이 아니라 증명이었고 망명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체제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는 총도 명령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확신 속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이 진실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아침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 했고 오늘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현재 저는 군사시설도 비밀 연구소도 아닌 민간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여전히 같지만 설계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다루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안정장치, 재난 대응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물들입니다. 누군가는 제 과거를 알고 조심스럽게 묻곤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왜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술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저는 전쟁을 대비하는 천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설계는 의미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설계는 아무리 정교해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늘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 자격이 있나, 언젠가 다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동료 연구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위험한 기술을 다뤄본 사람이니까 가장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훈장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 기억들이 있었기에 저는 숫자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오차 하나를 사람의 생명으로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도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가끔 바다의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총 앞에 섰던 제 모습이요. 만약 그때 제가 다시 돌아갔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도면은 어딘가의 금고에 잠겨 있겠지만 진실은 이렇게 제 삶 속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선물용 천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도구도 체제의 증명도 아닙니다. 그저 제 이름으로 설계하고 제 책임으로 계산하며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이 설계가 누군가의 집을 지키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어떤 아이가 내일도 웃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총보다 강한 것은 진실이었고 명령보다 무서운 것은 양심이었으며 전쟁보다 어려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는 사람을 살리는 설계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이제야 살아가고 있는 제 인생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